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전례 없는 대응에 말이죠. 캄보디아 밀림 속 330명의 한국 청년들이 사라졌습니다. 월 700만 원 구인 광고에 속아 끌려간 그들은 전기 충격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죠. 국제 언론들이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 인신매매라고요.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은 범죄 조직과 한통속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48시간 단 이틀 만에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가 하나로 뭉쳤고 청와대는 비상체제로 돌입했죠. 그리고 세계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버리지 않는다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천억 원대 경제 지원을 중단시키고 마침내 최정예 707 특수부대에게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해외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외교 테이블 대신 작전 본부를, 말 대신 행동을 선택한 나라. 지금부터 30년 경력 전직 인터폴 수사관 마이클 로웰이 직접 겪은 그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2024년 가을 한국 청년들이 사라진 사건을 처음 접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로웰입니다. 전직 인터폴 수사관이죠. 동남아 범죄 조직을 30년간 지긋지긋하게 봐왔습니다. 부패한 관료들, 무기력한 정부, 그리고 희생되는 외국인들. 늘 같은 패턴이었죠. 캄보디아발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사건 파일로만 여겼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페이지를 넘기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인 피해자 330건. 그냥 숫자였습니다. 통계였죠. SNS와 구직 사이트를 통해 퍼진 광고가 시작이었습니다. 월 700만 원 숙식 제공, 해외 IT 기업 정규직이라는 달콤한 제안이었죠. 취업난에 시달리던 수십 명의 청년들이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저라도 솔깃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캄보디아 프놈펜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죠. 철조망 위로는 가시가 빼곡했습니다. 무장 경비원들이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은 그제야 느꼈을 겁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요. 여권은 즉시 압수됐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채팅 사기 일을 강요당했어요. 거부하면 전기 충격을 가했죠. 한 청년이 간신히 SNS에 올린 폭로 글이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본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팔고 사람을 이용하는 완전한 산업이었죠. 대한민국 외교부는 단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현지 실태 조사를 긴급 지시했어요. 경찰청, 국정원, 고용노동부가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국민을 노린 인신매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합동 TF가 구성됐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국가의 전쟁 선언이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저는 곧 그 건물 내부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CCTV가 사방에 설치돼 있었어요. 복도마다 전기봉을 든 감시원들이 서 있었죠. 심지어 감시견까지 풀어놓았습니다.
컴파운드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완벽한 감옥이었어요. 저는 30년간 범죄 현장을 봐왔지만 이런 구조적 노예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도망치려다 걸린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니 끔찍했습니다. 바닥에 묶어놓고 사흘간 굶겼다고 하더군요.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해요. 22살 청년 이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죠. 담을 넘으려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어요. 10분도 안 돼 붙잡혔습니다. 끌려온 이준호에게 쏟아진 건 무자비한 폭력이었어요. 다른 청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이준호의 얼굴을 짓밟으며 말했어요. 도망가면 부모도 죽는다고요. 한국에 있는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이준호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범죄를 넘어선 악마의 짓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들이 단지 취업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터폴 요원으로서 저조차 충격받을 정도의 조직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사람을 가두고 착취하는 산업이었죠. 한국에서는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SBS가 첫 특종을 터뜨렸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 330명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JTBC와 MBC도 연속 보도에 들어갔죠. 저녁 뉴스마다 이 사건이 톱을 장식했어요. 인터뷰에 응한 한 피해자 가족의 눈물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죠.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어요. 댓글마다 분노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는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어요.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지휘 체계가 전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즉시 캄보디아 외교부에 협조문을 전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이었죠. 피해자 명단과 함께 긴급 구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죠. 제 경험상 이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감 표명, 긴밀한 협조 요청, 외교적 노력 지속. 뻔한 수순이죠. 과거 태국인들이 수백 명씩 캄보디아로 끌려갔을 때 태국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유감 표명 한 번 하고 끝이었죠. 겨우 회신이 온 건 전체의 30%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성의 없는 답변들이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관할 외 지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며칠 시끄럽다가 조용해지겠지. 그런데 한국의 분노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국정원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지방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했죠. 뇌물이 오갔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대국 정부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력뿐이라고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타협하거나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싸우기로 했죠. 48시간 내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어요. 여행 금지령이 발동됐죠. 항공사들의 일시 운항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항공편이 취소됐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죠. ODA 지원금 집행도 중단됐어요. 경제적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국가의 비장한 선언이었죠.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대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잊지 말라고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을 구출했던 그 작전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협상 대신 행동을 선택한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세계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TF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방경찰과 중국 범죄 조직 간의 결탁 증거였어요. 계좌 추적 결과 매달 거액이 경찰 간부들에게 입금되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경찰서는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어요. 국가기관 자체가 범죄의 일부였던 겁니다. 현지 정보원 한 명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정부 위에 있다고요. 증언을 하면 자신의 가족이 위험해진다며 두려워했죠. 정보원의 눈빛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TF팀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죠. 이건 한 나라 전체가 썩은 구조였습니다. 경찰도 지역 정부도 모두가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은 그 벽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인터폴 요원인 저조차 이런 대결 구도는 처음 봤습니다. 현지 정부가 부패했다면 외교적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국민보다 뇌물을 선택할 테니까요. 한국 국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보유한 정찰 위성을 동원했어요. 캄보디아 전역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분석됐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건물 분석이 시작됐어요. 수상한 건물들의 패턴을 찾아냈죠. 높은 담장, 철조망, 창문이 없는 구조, 과도한 경비 인력. 이런 특징들을 가진 건물 6곳이 추려졌습니다. 국정원 분석팀은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각 건물의 출입 패턴을 추적했어요. 차량 이동 경로도 파악했죠.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 인원까지 파악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분석 끝에 결론이 났어요. 6곳 중 1곳이 실제 감금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곳이었죠. 위성 사진에는 건물 옥상에 SOS 표시까지 보였어요. 누군가 몰래 그려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학정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정보전이었어요. TF 지휘관인 이강현 차관이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명분은 충분하다고요. 외교는 끝났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죠. 저는 그날 밤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작전명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귀환이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에는 707특임단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투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현지 정보관으로 합류하기로 했죠. 30년간 쌓아온 캄보디아 지리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세계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터져나왔어요. 외신들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주권국 영토에 군대를 투입하는 건 전쟁 행위라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부 국가는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감금된 청년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였어요.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했죠.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난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그건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군인들의 눈빛을 봤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해낼 거라고요. 작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707특임단은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거쳤어요. 건물 구조를 3D로 재현했죠. 수십 번의 모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AI 기술로 작전 경로를 최적화했어요. 위성 통신 장비를 점검했죠. 현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과 접촉했어요. 모든 게 정교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전이었죠. 신속하지만 절제돼 있었습니다. 강력하지만 정교했어요. 모든 변수가 계산됐고 모든 위험이 평가됐습니다. 작전 개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휘본부에서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파팀 진입 준비 완료라는 보고였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의 어둠은 이제 뜨거워질 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작전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707특임단이 목표 건물에 진입했어요. 새벽 3시였죠. 어둠을 타고 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건물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경비병도 보이지 않았죠. 1층으로 들어섰을 때 팀장이 느꼈다고 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인질도 조직원도 없었죠. 함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어요.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707 대원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았죠. 총알이 벽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무전을 들으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적의 수는 최소 30명 이상이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들은 훈련받은 전투원들이었습니다. 교전이 20분째 이어졌어요. 그때 브라보팀 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비명이 무전에 들렸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탈출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구가 봉쇄돼 있었어요. 적들은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죠. 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외쳤죠. 지하수로가 있다고요. 이 건물 지하에 하수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 길뿐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팀장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상당한 대원을 업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후위팀이 엄호 사격을 가했습니다. 지하 통로는 악취가 진동했어요. 허리를 굽혀야 할 정도로 낮았죠. 부상자를 업은 대원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두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상자조차 끝까지 끌고 나왔죠. 그게 대한민국 군의 철칙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단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30분간 기어갔습니다. 드디어 철문이 보였어요. 팀장이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철문 너머에 수십 명의 한국 청년들이 감금돼 있었어요. 눈물과 악취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죠. 707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707요원이 철창 앞에 섰어요. 손전등 불빛이 감금된 청년들을 비췄죠. 그중 한 명이 이준호였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눈빛은 죽어 있었죠. 요원이 철창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학생,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말에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본부에서 무전을 들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지하로 쫓아내려왔어요. 다시 총성이 울렸죠. 707대원들은 인질들을 엄호하며 후퇴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 조직원 한 명이 칼을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죠. 그 순간 707대원 한 명이 몸을 날렸어요.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쏟아졌죠. 쓰러진 대원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했어요. 지혈을 하고 들것에 실었죠. 그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했어요. 고국이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게 국가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줬어요. 탈출은 계속됐습니다. 지하수로를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어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인질 전원도 무사했죠.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어요. 심각한 부상자 1명뿐이었습니다. 작전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어요. 저는 본부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귀환 전세기가 착륙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청년들이 나왔죠. 이준호의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의 외침이 공항에 울려 퍼졌어요. 이준호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죠. 주변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공항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중계 화면을 보며 멈출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대한민국이 지켜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어요. 한 아버지의 눈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지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 그 건물 내부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CCTV가 사방에 설치돼 있었어요. 복도마다 전기봉을 든 감시원들이 서 있었죠. 심지어 감시견까지 풀어놓았습니다. 컴파운드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완벽한 감옥이었어요. 저는 30년간 범죄 현장을 봐왔지만 이런 구조적 노예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도망치려다 걸린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니 끔찍했습니다.
바닥에 묶어놓고 사흘간 굶겼다고 하더군요.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해요. 22살 청년 이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죠. 담을 넘으려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어요. 10분도 안 돼 붙잡혔습니다. 끌려온 이준호에게 쏟아진 건 무자비한 폭력이었어요. 다른 청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이준호의 얼굴을 짓밟으며 말했어요. 도망가면 부모도 죽는다고요. 한국에 있는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이준호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범죄를 넘어선 악마의 짓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들이 단지 취업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터폴 요원으로서 저조차 충격받을 정도의 조직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사람을 가두고 착취하는 산업이었죠. 한국에서는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SBS가 첫 특종을 터뜨렸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 330명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JTBC와 MBC도 연속 보도에 들어갔죠. 저녁 뉴스마다 이 사건이 톱을 장식했어요. 인터뷰에 응한 한 피해자 가족의 눈물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죠.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어요. 댓글마다 분노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는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어요.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지휘 체계가 전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즉시 캄보디아 외교부에 협조문을 전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이었죠. 피해자 명단과 함께 긴급 구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죠. 제 경험상 이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감 표명, 긴밀한 협조 요청, 외교적 노력 지속. 뻔한 수순이죠. 과거 태국인들이 수백 명씩 캄보디아로 끌려갔을 때 태국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유감 표명 한 번 하고 끝이었죠. 겨우 회신이 온 건 전체의 30%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성의 없는 답변들이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관할 외 지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며칠 시끄럽다가 조용해지겠지. 그런데 한국의 분노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국정원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지방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했죠. 뇌물이 오갔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대국 정부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력뿐이라고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타협하거나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싸우기로 했죠. 48시간 내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어요.
여행 금지령이 발동됐죠. 항공사들의 일시 운항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항공편이 취소됐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죠. ODA 지원금 집행도 중단됐어요. 경제적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국가의 비장한 선언이었죠.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대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잊지 말라고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을 구출했던 그 작전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협상 대신 행동을 선택한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세계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TF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방경찰과 중국 범죄 조직 간의 결탁 증거였어요. 계좌 추적 결과 매달 거액이 경찰 간부들에게 입금되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경찰서는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어요. 국가기관 자체가 범죄의 일부였던 겁니다. 현지 정보원 한 명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정부 위에 있다고요. 증언을 하면 자신의 가족이 위험해진다며 두려워했죠. 정보원의 눈빛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TF팀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죠. 이건 한 나라 전체가 썩은 구조였습니다. 경찰도 지역 정부도 모두가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은 그 벽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인터폴 요원인 저조차 이런 대결 구도는 처음 봤습니다. 현지 정부가 부패했다면 외교적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국민보다 뇌물을 선택할 테니까요. 한국 국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보유한 정찰 위성을 동원했어요. 캄보디아 전역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분석됐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건물 분석이 시작됐어요. 수상한 건물들의 패턴을 찾아냈죠. 높은 담장, 철조망, 창문이 없는 구조, 과도한 경비 인력. 이런 특징들을 가진 건물 6곳이 추려졌습니다. 국정원 분석팀은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각 건물의 출입 패턴을 추적했어요. 차량 이동 경로도 파악했죠.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 인원까지 파악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분석 끝에 결론이 났어요. 6곳 중 한 곳이 실제 감금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곳이었죠. 위성 사진에는 건물 옥상에 SOS 표시까지 보였어요. 누군가 몰래 그려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학정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정보전이었어요. TF 지휘관인 이강현 차관이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명분은 충분하다고요. 외교는 끝났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죠. 저는 그날 밤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작전명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귀환이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에는 707특임단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투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현지 정보관으로 합류하기로 했죠. 30년간 쌓아온 캄보디아 지리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세계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터져나왔어요. 외신들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주권국 영토에 군대를 투입하는 건 전쟁 행위라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부 국가는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감금된 청년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였어요.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했죠.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난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그건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군인들의 눈빛을 봤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해낼 거라고요. 작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707특임단은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거쳤어요. 건물 구조를 3D로 재현했죠. 수십 번의 모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AI 기술로 작전 경로를 최적화했어요. 위성 통신 장비를 점검했죠. 현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과 접촉했어요. 모든 게 정교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전이었죠. 신속하지만 절제돼 있었습니다. 강력하지만 정교했어요. 모든 변수가 계산됐고 모든 위험이 평가됐습니다. 작전 개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휘본부에서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파팀 진입 준비 완료라는 보고였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의 어둠은 이제 뜨거워질 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작전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707특임단이 목표 건물에 진입했어요. 새벽 3시였죠. 어둠을 타고 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건물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경비병도 보이지 않았죠. 1층으로 들어섰을 때 팀장이 느꼈다고 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인질도 조직원도 없었죠. 함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어요.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707 대원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았죠. 총알이 벽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무전을 들으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적의 수는 최소 30명 이상이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들은 훈련받은 전투원들이었습니다. 교전이 20분째 이어졌어요. 그때 브라보팀 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비명이 무전에 들렸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탈출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구가 봉쇄돼 있었어요. 적들은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죠. 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외쳤죠. 지하수로가 있다고요. 이 건물 지하에 하수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 길뿐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팀장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상당한 대원을 업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후위팀이 엄호 사격을 가했습니다. 지하 통로는 악취가 진동했어요. 허리를 굽혀야 할 정도로 낮았죠. 부상자를 업은 대원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두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상자조차 끝까지 끌고 나왔죠. 그게 대한민국 군의 철칙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단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30분간 기어갔습니다. 드디어 철문이 보였어요. 팀장이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철문 너머에 수십 명의 한국 청년들이 감금돼 있었어요. 눈물과 악취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죠. 707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707 요원이 철창 앞에 섰어요. 손전등 불빛이 감금된 청년들을 비췄죠. 그중 한 명이 이준호였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눈빛은 죽어 있었죠. 요원이 철창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학생,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말에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본부에서 무전을 들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지하로 쫓아내려왔어요. 다시 총성이 울렸죠. 707 대원들은 인질들을 엄호하며 후퇴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 조직원 한 명이 칼을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죠. 그 순간 707 대원 한 명이 몸을 날렸어요.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쏟아졌죠. 쓰러진 대원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했어요. 지혈을 하고 들것에 실었죠. 그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했어요. 고국이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게 국가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줬어요. 탈출은 계속됐습니다. 지하수로를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어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인질 전원도 무사했죠.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어요. 심각한 부상자 1명뿐이었습니다. 작전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어요. 저는 본부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귀환 전세기가 착륙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청년들이 나왔죠. 이준호의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의 외침이 공항에 울려 퍼졌어요. 이준호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죠. 주변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공항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중계 화면을 보며 멈출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대한민국이 지켜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어요. 한 아버지의 눈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지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이후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즉시 움직였어요. 부패 경찰 67명을 전격 구속했죠. 범죄 조직 대대적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압박이 효과를 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국의 반응이었어요. 태국과 베트남이 한국식 자국민 보호 매뉴얼 도입을 발표했죠. 필리핀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태국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40년간 캄보디아와 대화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고 했죠. 국제관계를 해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났어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관계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절망에 빠진 22살 청년을 봤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특수부 대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효율성이나 비용 계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입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 비합리가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저는 단호히 말했죠. 합리만 따진다면 약자는 버려진다고 했어요. 한국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대한민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ODA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했어요. 신뢰 기반 지원으로 전환한 겁니다. 부패한 정부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어요. 회의장 스크린에 그 문구가 떴죠. 각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중계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인을 건드리면 재앙을 부른다고요. BBC는 더 직설적이었죠. 인류애의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기술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의지였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이름을 가진 것을요.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이 외면한 국민들이 있죠.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공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눈물 흘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나요. 우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라는 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지켰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함께 나눴고 누군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웠죠. 그 정신이 이제는 국가의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은 이제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이 지켜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자랑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대한민국의 약속은 더 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케넷 작가 해리였습니다.